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이럴 때서 건강을 어떻게,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날씨가 굉장히 더울 때는 오히려 좀 저녁 때, 약간 시원할 때, 좀 이게 걷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7, 8월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 하면서 더 안 할 수 있는데, 좀 이제 걷기를 좀, 꼭 해야 돼요. 한 3, 40분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 근데 약간이 아니라 더워서 많이 나겠죠. 그리고 샤워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저도 이 틈나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 교과서도 틈틈이 부담되죠. 교과서 보는 것도 좀 부담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니까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끝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좀에도 이제 도움될 만한 그리고 판화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조각 파트 조금 나올 거예요. 그걸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시간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불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상관함께 하는 파나 이야기, 볼록 파나 나오는데요. 볼록 파나는 판에 볼록한 부분 찍히죠. 조각칼의 칼자국, 그러니까 조각칼의 칼자국 효과의 흑백 대비 이런 게 좀 강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판 재질에 따라 질감이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이 아무래도 다른 우리가 이제 판형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볼록 파나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목파나가 나옵니다. 목파나. 그리고 고무파나가 나오는데, 고무파나하고 리놀륨 파나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 원래 얘네들은 똑같이 보거든요. 상당히 똑같이 보는데, 판을 색이 편해가지고 선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지키는데, 이제 목파나는 좀 거칠게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파나는 되게 그 흡사하게 보는데, 고무판과 비슷하나 재질이 좀 더 단단하대요. 그래서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리놀륨 파나가 좀 그런 부분이 강하죠. 지파나, 직파나, 콜라그래피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평판화가 나오네요. 평판화는요, 판에 요철을 가해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수업 때 뭐 좀 되게 우연스럽긴 한데, 아까 수업에 이 판화 수업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게 같은 말을 하는 건데, 이 평판화에서 판은 요철을 가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다라는 것이 기술이 필요해요. 손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금속공예에 버금가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화적인 표현이 가능하면 이 평판화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좀 과정 자체가 번거로운 게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는 되게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판에 요철을 가하지 않고 평평한 표면에 이미지를 고정시켜 종이에 찍는 방식인데, 판에 이미지를 그리는데 크레용, 그러니까 유성으로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로운 선과 농담의 표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판화 종류에서는 리소그래피, 그러니까 석판화와 모노타이프가 있는데, 모노타이프는 한 장만 찍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샤갈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 기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판화의 그냥 제작 과정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판화에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법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기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작의 방식의 단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의점이라든가 이것을 왜 하느냐, 이 단계를 왜 하느냐, 아니면 비워놓거나 이런 방식이 있고, 작가의 작품이 나오고 작품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뭐 AP라든가 CP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간만에 나왔죠. 그럼 샤갈 같은 경우는 되게 환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색석 판화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샤갈하면은 다색석 판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모노타이프가 있는데, 이제 호프만입니다.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모노타이프. 샤갈 볼까요? 러시아 태생의 화가이고요. 판화가이고 20세기 유럽 화가의 가장 진보적인 흐름을 누비며 독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미술 세계를 발전시켰다 해서 러시아의 그 민족적인 주제와, 자, 여기서 주제적인 거 나오죠. 민족적인 주제와 유대인 성생의 영감을 받아서 인간의 원초적인 향수와 동경, 꿈과 그리움, 사랑과 낭만, 환희, 슬픔, 이런 어떤 상상적인 꿈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샤갈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판화가 나오네요. 실크 스크린하고 스텐실인데, 여기는 비어있는 부분으로 물감을 밀어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딱 보편적으로 대량으로 찍는 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팝아트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벽화에서도 많이 쓰이죠. 자, 공판화는 뭐 뚫린 부분에 잉크가 내려가는 거죠. 찍을 때 이미지 좌우가 바뀌지 않는 것도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판화는 종이, 나무, 천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에 찍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형과색에 선명해서 옷감 벽지에 주로 많이 쓰인다. 자, 그리고 여기 스크린 작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워홀 작품이 나오는데, 이제 월 한번 볼까요? 자, 월은 작품색에 대한 예술적 비평과 별개로 현대 경영의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기는데,
그는 콜라병, 대중스타들, 일반인들이 친숙한 소재의 판화라는 기계적 방식으로 복제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죠. 자, 그는 콜라병, 대중스타들, 일반들의 친숙한 소재,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방식 복제.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콜라병하고 대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친숙한 소재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 의의까지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 미술 자체를 대중화시켰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기존에는 어떤 미술이었는데? 엘리트 미술이었죠. 모더니즘 미술부터 그렇다는 거야. 아카데미 미술부터 해서 모더니즘 미술까지 전부 엘리트 미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중에게 향유하게 만드는 그런 바탕을 해줬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적 방식을 왜 썼느냐, 복제를 그러니까 왜 했느냐, 기존의 원본성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본성의 거부. 이런 건 좀 써줘야지. 자, 원본성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가 있고, 동일한 작품을 찍었다고 하나 시크스캔 기법을 이용해서 자꾸만 좀 변화는 줬어요.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 통조림이나 말문호를 만나게 해줬다. 그래서 대중을 만나게, 그러니까 대중 스타를 만나게 해줬다는 거야. 대중 소비가 본격화되면서 맥도날드 햄버거가 생기고 디즈니랜드가 문을 열었고, 60년대 초의 월은 대중들을 갤러리로 끌어모았다. 결국은 대중들한테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향유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월은 돈 버는 것도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고, 이건 뭐 본인 말이고요. 자, 스텐실. 자, 뱅크시가 이제 뭐 유명하잖아요. 뱅크시가 유명한데, 실제적으로는 전쟁으로 이 사람은 주로 스텐실 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생겨난 베들레헴 콘크리트 장벽에 마치 구멍이 있어 반대편에 파라다이스 같은 바다가 보이는 어떤 희망적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파란 넘버링 시험에 나왔었죠. 자, 넘버링과 서명. 넘버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디션, 같은 판에 의한 전체 발행 부스, 넘버링은 완성된 작품의 에디션 종류, 번호, 총수들 기입하는 것으로 작가의 원본 인증 과정, 그러니까 오리지널 판화의 기본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작한 보관용 TP, 그 제작 과정 중에 그 시도의 그 효과와 이미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찍는 것이고, CP는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안 찍을 거야 하고 딱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절판쇄를 이제 딱 제시를 해서 흠집을 내고 찍는 것이죠. 뱅크시입니다. 영국의 작가 뱅크시는 서사적인 구조를 보이면서도 방법적 다양성을 통해서 미술의 공적 영역, 요거 좋은 말이네요. 미술의 공적 영역을 탐구하는 경향을 보은 작가죠. 그는 자신의 길거리 작품을 이용해서 다양한 동시대의 문제들을 들춰내죠. 그러니까 이 현대에 이슈화되는 내용들을 들춰내고 있다는 거죠. 현대 미술이 안고 온 미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굴 없는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뱅크시는 현재 데미안 허스트나 트렌시 제민이라든가 마크 킨, YB로 통치되는 젊은 작가들이 이상으로 유명한데, 그 사람들과 연관성이 있는 건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인기 좋다는 거죠. 뱅크시는 형식적으로 스프레이 페인트로 이제 벽에 그림을 그리는 낙서화가이자 공공미술 작가라고 속하는데, 그러나 뱅크시는 작품의 정신적인 기조는 주로 정치, 사회, 환경, 자본주의, 반전, 평화, 반전과 평화 등의 주제를 보통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을 고발하고 풍자를 하고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가꾸자는 계몽성을 근간으로 하는데, 그 계몽성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는 거죠.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용했느냐, 패러디와 차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시 곳곳의 벽화를 배경으로 기호화, 그래서 스텐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수용자에게 인식되는 방식으로 차용을 하는데, 그 뱅크시의 주요 무대는 도시죠. 그래서 도시적 삶을 사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억압과, 그 다음에 강압, 위선, 권위에 대해서 도발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죠. 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뱅크시는 여타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과 이제 맞닿아 있고, 미술관이나 경찰, 백인 등의 엘리트주의에 반대를 합니다. 대중성을 부각하는 거다. 이게 뭐 그런 게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디지털 판화라는 것도 있어요. 예, 이제 컴퓨터와 첨단 예술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판화를 얘기하는데, 디지털 판화로 인해 판화의 제작 방법에 많은 변화가 가져왔고, 이 밖에도 다양한 시도와 함께 판화의 영역 범위가 확대된다. 이제 복제적 특성이 좀 다양하게 변했다고 볼 수가 있고, 조각으로 가네요. 예, 조각은 삼천 공간의 덩어리로 나타나는 조형 예술입니다. 자, 조소가 세기가를 깎거나 쪼아서 만드는 조각,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빚거나 붙여서 나가는 소주의 그 결합한 말이고, 회화가 주로 시각에 의존한다면 조소는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공간에 대한 감각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작품에 형성된 양의 공간과 작품에 관련된 조직되는 음의 공간의 평면과 다른 조소만의 특징이 있대요. 이제 조각이라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점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조각이에요. 양감 위주.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바뀌지 않습니다. 돌이라든가 찰흙이라든가 브론즈로 해서 뜨고, 그 다음에 목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철조가 등장을 하고, 이 철조로 인해서 뭐가 등장합니까? 기존의 양감 위주의 어떤 형식들에서 벗어나서 선재와 면재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고전적인 작품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양감 위주의 어떤 고전적인 재료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고전으로 갈수록 인체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토로소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반신상 이런 게 나와 있고, 자, 입체 표현의 재료 기법. 자, 깎아서 조각이고 깎아서 표현한다. 그래서 돌나무 딱딱한 재료를 사용해서 외부로부터 안으로 깎아가며 형체를 만드는 그 마이너스 작업이다. 그리고 소조는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내부에서 외부로 붙여가면서 플러스 작업이다. 그래서 모래 조각이라든가 눈사람 만들기나 테라코타 소조, 얘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주물 같은 경우는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속 등을 녹여서 형태 트인 주형에 부어서 만드는 방식인데, 브론즈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D. 요런 게 이제는 최근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3D로 이제 작품을 합니다. 물론 몸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3D 작업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의미하며 기계가 면만 그 면 물질을 뿌리며 쌓아 올려서, 그러니까 한 면 물질을 뿌리며 쌓아 올려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술인데, 사람은 도안과 재료만 결정하고 기계가 만든 점이 혁신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작가의 어떤 손의 협응력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여기 작품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일본 여기 그 권진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청동 고양이 나왔어요. 딜리츠. 요거는 이제 딜리츠고, 이제 권진규고, 그 다음에 이 고양이는 뭡니까? 이 청동, 이집트 청동. 야, 이 고양이 귀에 귀걸이가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작가 하소만의 작품이고, 자, 권진규가 나오죠. 권진규. 자, 권진규 두 번째 볼게요. 그의 작품은 주로 점토를 빚어서 구운 테라코타 상이죠. 그래서 권진규 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테라코타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오칠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성 누드와 형상, 동물상 등이 있어요. 대부분 인체상을 많이 했고요.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명상과 정적인 도구의 자세를 집약적으로 표출하는데, 이게 종교성을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명상하는 인체의 대상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고개를 들고 먼 곳을 응시하는 시선이라든가 정면 부동의 자세, 긴 목과 수도승을 연상시키는 머리는 긴장감과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권진규의 특징이죠. 권진규는 생전에 3회에 걸쳐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등등등 어디서 가졌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됩니다. 헨슨이 있죠. 헨슨도 이제 극사실주의 작가인데, 포토리얼리즘 조각가에 해당되기도 하고, 합성수지로 사람 크기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라이프 캐스팅을 하죠. 사람을 직접 뜨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진짜 의상을 입혀서 사실성을 극대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품 또한 나이, 성별, 신분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구기거나 때를 묻히기도 하죠. 이러한 작품은 소비사회에 살고 있는 평범한 중하류층의 인물들을 표현해서 욕망을 소비하는, 즉 소비함으로써 욕망을 충족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걸치고 어떤 뭐 쇼핑카드를 밀고 간다 하더라도, 이건 이 기존의 이 시걸 작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걸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오브제적 요소를 배치하면서 이제 팝아트적 특성을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헨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조각 작품 자체로서의 어떤 그 소비의 현대인의, 소비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걸 보시면 미국의 조각가고 인체를 직접 본을 떠서 조각을 시작을 했고 제작했고, 60년대 팝아트의 부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요. 팝아트의 환경 예술의 연장성이 있었지만 일반 팝아트의 정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볼까요? 팝아트와 환경적 예술 연장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라이프 캐스팅을 통해서 인체를 떴단 말이야. 인체를 떴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상 시리즈로 하든 뭐 이제 홀로 독립된 개체로 만들든 간에 그 주변에 어떤 상황 설정에 오브제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팝아트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물을 고립되고 소외된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이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팝아트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팝아트는요, 이 상업적인 요소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활기찬 소비 성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독함보다는 환희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 화려함을 강조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상업성이 이게 우월할 리가 없죠. 아무래도 1970년대 후반부터 공공작품을 만들었고요. 대표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링컨 공원에 설치된 홀로코스트가 거기에 해당되고요. 라이프 마스크가 있는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던 것을
지칭하고요. 죽은 사람은 이제 데드 마스크 이렇게 하죠. 이제 그대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라이프 그 마스크 캐스팅은 각양각색의 얼굴 형태 속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면서 특유의 개성을 가진 존재임을 발견하게 됐죠.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소의 확장과 현대미술인데 뭐 이건 다 알 겁니다. 현대미술은 하나의 그 사조라기보다는 20세기 산업화에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재료적인 요소가 바뀌는 겁니다. 평면과 입체의 경계가 사라지고 움직임이나 기성품의 대중매체인 미디어 도입으로 인해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또한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의 효과나 작가의 아이디어, 행위가 작품의 중요한 요소가 되죠. 키네틱 아트도 움직임을 창조하는 요소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탈라노, 이 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 가지고. 그다음 메이앙, 모빌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모빌로.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긴 하겠죠. 그래서 모빌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모빌과 스테빌을 알겠지만 한번 볼까요? 조각이나 공예품 등에서 기계력 혹은 자연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모빌은 일반적으로 폴드의 움직임 조각의 모든 것의 총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빌이라는 용어는 32년에 스튜디오를 방문한 말셀 디샹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붙여줬냐, 이게 디샹 물어보진 않아요. 자, 모빌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데요. 천장에 매다는 모빌과 바닥에 고정되는 하부와 움직이는 구조물이 결합된 모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스탠딩 모빌이라고 하죠. 그래서 1930년대 초반 콜도가 몬드리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상 형태의 원반들을 사문색으로 채색한 후에 철사를 매달아서 최초 모빌을 만들었고요. 자, 모빌은 고정된 위치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움직임으로써 주변의 공간을 가상적인 입체로 다 보여주게 되고, 그런 예술작품의 움직임, 그래서 예술의 조형 요소이자 본질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술작품에서 색채와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움직임도 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 모빌 자체는 우선은 조각의 양감 위주의 어떤 특성들에서 벗어나서 선재와 면재로 가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부분에다 움직임까지 추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조각이 색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색채가 없기 때문에 이 모빌에서 또 색채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조각의 색채가 등장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 따라서 모빌은 우아하면서도 정확한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대기 흐름에 따라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했고, 모빌은 다양한 기압 형태의 대비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우연하게 변화하는 형태를 연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밝고 유쾌한 느낌을 준대요. 자, 이런 모빌 단계, 이 모빌의 반대되는 점은 스테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가 장 아루프가 폴드에 움직이지 않는 조각을 모빌과 대비시켜서 스테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스테빌은 완전히 고정된 구조물이어서 여러 조각의 형태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레드메이드 오브제 나오죠. 어셈블리는 폐품 주변의 흔한 물품들을 일상삼으로 조합을 합니다. 조합이란 뜻이죠. 만든 조형물의 작품이죠. 아루망이 대표적인 작가고요. 레드메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볼레알리즘의 어떤 형식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서 어셈블리지, 그러니까 아sam블라주의 형식들이 나옵니다. 레드메이드는 10년대 디시앙이 창조한 미적 개념에서 기성품이란 뜻으로 작가가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산업 제품을 이용한 작품의 뜻. 그러니까 결국은 반미학이에요. 반미학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레드메이드 오브제인데, 이 오브제 보세요. 오브제. 사물이라는 의미로 그 초현실주의에 의해서 정리된 용어예요. 일상 사물이 가진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작가의 표현 방법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창조된다. 퍼포먼스. 자, 퍼포먼스는요,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에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낀 예술가들은 퍼포먼스로 나타내는데, 이것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형상이 있을까 없을까? 물론 사람에 의해서 형상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결과물로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면 결과물이 남아야 돼요. 결과물이 남아야 되는데 퍼포먼스는 남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던에서 뭐라고 하냐, 결과물이 있는 것은 모더니즘과 아카데미어, 결과물이 작품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전시회 가서 그게 이제 금액으로, 높은 금액에 팔리기도 하고, 이게 소장가치에 소유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물질화라고 합니다. 이걸 물질화라고 하는데, 얘네들 포스트 모던은 뭘 추구하냐면 비물질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일시성이라는 거, 일시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지, 그게 작품으로서의 어떤 포인트로 남는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비 오나 보네. 비 오나 보네요. 아, 우산 없는데. 퍼포먼스, 비물질화를 추구하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해프닝, 해프닝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벤트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퍼포먼스 작가는 이 화려한 의상들을 그 소리옷이라고 불러요. 비 많이 오네. 예. 자, 무용가가 다양한 소리 그 옷을 입고 음악과 함께 그 접신을 시도하는 아프리카의 무속적인 춤을 추게 됐죠.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보니까.
퍼포먼스, 스웬치, 지도, 그 중국, 개념미술, 사전에 적힌 의자의 정의와 플라톤의 이데아를 상징하고 몫에 의해 만들어진 의자와 의자에 복제된 사진을 제시하면서 어떤 것이 의자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했지만, 이 의자는 이제는 뭐랄까요, 이 전시장의 이 개입으로 인해서 나타난 오브제죠. 오브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의 그 형식들, 그 다음에 문자로 만든 내용. 그럼 여기서 의자라는 개념이 가장 정확한 건 뭐냐? 이 언어적 개념이 제일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유는 뭐냐면 의자가 이게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의자 이 한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의자의 대상에 대한 언어적인 그 표현이 제일 거기에 타당할 수가 있겠다. 영상미술과 과학기술이 나옵니다. 이제 조각 파트 이어서 이제 영상미술이 나오는데, 비디오 아트, 레이저 아트, 홀로그래피 아트 등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미술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서양미술에서 현대미술에서 미디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나올 건지 그것은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교과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교과서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의 현대미술의 작가들을 기준으로 좀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양미술에서 현대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기존 회화나 조소가 정지된 시간을 담고 있다면 미디어 아트는 시간의 흐름을 담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또한 영상은 사물에 대한 실체와 감정, 그리고 감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용이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느낌을 줄 수도 있을 뿐더러 그걸 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가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가장 대중적이며 효율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중매체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포스트모던에 대한 요인은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 대중매체나 대중적인 성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예전부터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좀 문제가 많죠. 이제 바이오 아트입니다. 바이오 아트인데 생물학적 예술은 인간이 자연세에 미치는 영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황금 비둘기입니다. 왼쪽에 도판이 인간 중심적인 자연 개입을 시도하는데, 작가는 젖산 강균을 이용해서 비둘기들이 생물학적 비누를 배설하도록 유도하는데, 오염이자 골칫거리였던 비둘기들은 이제 거리의 정화에 일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임의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응가 싸고 앉으면서 응가 싸고 해가지고 얘네들도 단체로 몰려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전부 그 응가가 엄청나요. 그것도 지워지지도 않고 되게 그게 약간 공해로서의 참 문제가 많죠. 워낙에 또 비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생물학적으로 조정을 해서 비둘기가 응가를 할 때 거기에 비누가 같이 나올 수 있게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이게 탈이 없을런지요. 그래서 이게 생명 존중, 인체의 그 살아있는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유전자적 방식이 우리가 원래부터 과학적으로 그것을 금지해 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술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죠. 그래서 바이오 아트, 생명체를 다루는 생물학과 예술이 이제 합해진 건데, 아트의 두 분야가 서로 협력해서 바이오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미술의 소재가 주로 살아있는 생물체로 이루어져 있거나 생체 실험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얘기합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쓰이기도 하고, 박테리아, 세포, 분자, 식물체, 육체, 분비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작가는 거의 과학자 같은 태도로 작업을 하게 되고 전자 미디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20세기 초에도 생물학적 형태나 모티브에 관심을 널리 이미 널리 존재했었고, 독일 표현주의 작가인 클레나 칸디스키, 초현실주의 작가인 미로나 아르프 등이 그림에 나타나는 세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비교는 안 되죠, 사실은. 그냥 이걸 그냥 표현했을 뿐이잖아. 그래서 미생물의 형태를 생물학적 추상이라는 한 장르로 발전해내서 생물학적 추상. 근데 이제 그거랑 뭐 비교는 아니고, 60년대, 70년대는 대지미술 작가들도 넓은 의미의 바이오 작가다. 이게 괜히 이걸 이제는 얘네들도 이런 거랑 흡사하다라고 얘기할 뿐이죠. 그러나 대중미술가와 바이오 아트 차이는 후자가 생명과학 실험의 작업과 기술에 대한 지식에 보다 능통하다는 점인데, 이런 작업은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이슈화가 돼요. 그래서 YBA 작가 중에 데미안 호스트도 죽은 생물에 대한 모토를 달아가지고 크롬 알델드의 그 용액에다 넣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기계로 찍찍찍 움직이게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또 성공을 했단 말이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잔인한 대상에 대한, 또 주제도 죽음이야. 근데 이 사람도 그런 부분에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도
생각보다 YBA 작가들처럼 그렇게 뜨지는 않는 건지 교과서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반으로서의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아무리 바빠도 좀 찍고 갈게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더 해가지고 마무리, 곧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내용이나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제 합격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게 노력을 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짜투리 시간으로 여러분을 보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저는 짜투리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을 최대한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찍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편집하면 지금 한 그러니까 한 27분 정도 나오려나? 지금 30분 넘게 찍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이제 말 약간 중간중간 뭐 이렇게 틈 없애고 해가지고 하면 좀 줄어들 거고, 그리고 그거 작업하고 다시 편집하고 해서 하면 보통 2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려요. 자료 뭐 이렇게 보고 하는 시간 빼고 그냥 이 영상 찍고 편집하는 시간만 기본적으로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솔직히 그냥 아무나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관심이 있어야 보는 거거든요. 이게 관심이 없게 이게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되게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또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이게 또 마음에 들어서 또 이제 수업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꼭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야, 우리가 이제 짱사부 짱쌤이 지금 이 유튜브에서 보는 거 이걸로 보니까, 야, 다른 수업이고 이 교과 수업은 안 들어도 되겠더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하죠. 제가 너무 뭐 많은 걸 바라나요?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날씨 더운데 그 건강 잘 챙기고, 너무 시원한 데만 있으면 또 냉방병 걸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름엔 또 너무, 이게 제가 들어야 할 얘기죠.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피 검사를 했더니 상당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나이가 좀 있고 하면 약간 겁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